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7월달 정기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민은행의 보고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매우 끌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회융자 규모 데이터였습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사회융자 규모라는 것은 가구, 기업, 정부 등 주요 경제 주체들이 이런저런 형식의 채권을, 다시 말해서 돈을 빌린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돈을 쓸 일이 많으면 이렇게 융자를 받는 규모, 사회융자 규모가 커질 것이고,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으면 이 사회융자 규모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경기가 좋거나 경제 발전 중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 사회융자 규모는 증가를 하는 것이고, 또 중국은 그렇게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에는 중국의 사회융자 규모가 감소를 한 겁니다. 그것도 상당한 폭으로 감소를 한 것이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이런 사태는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융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경제 활동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만 대폭 감소를 한 것이, 그렇지 않아도 최근의 지정학적 정세나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본 그런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 7월에 위안화 융자 규모를 보면 7천억 위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기간에는 2조 8천억 위안이 넘었었고요. 금융계가 예상해왔던 이번 7월에 1조 1천억 위안 규모였습니다. 사회융자 규모는 그러니까 예상에 비해서 3분의 1로 주저앉은 것이죠. 특히 민간 가구의 대출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고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소액 대출을 대표하는 단기 대출 규모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가구 중장기 대출도 1,486억 위안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2,500억 위안 정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가구, 보통 사람들이 대출 또는 융자를 엄청나게 줄인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PMI 통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아무리 보아도 소비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기간에 기간별 통계 데이터의 신뢰도를 보면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PMI 데이터하고 인민은행이 발표하는 금융 데이터하고 이 둘을 비교한다면 인민은행 쪽의 데이터가 훨씬 신뢰도가 높습니다. 모두 돈에 관한 것이고 숫자가 분명하고 또 검증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연락을 해서 얻은 소식도 사람들이 소비를 대폭 줄이고 있다는 것이고, 7월이 돼서 여름 휴가를 떠날 때가 됐지만 사람들이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여행을 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최근 하이난에서도 관광을 왔던 사람들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자 하이난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발이 묶였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많은 중국 사람들이 실업이 심하니 수입이 없고 설령 취업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 해고가 될지 또는 회사가 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져서 소비를 하지 않고 돈을 저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은행빚 같은 것을 먼저 빨리빨리 갚으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자 돈을 쓰겠다는 사람은 대폭 줄어들고 돈을 갚겠다는 사람만 대폭 늘어나니까 중국 은행들이 조기 상환을 하려면 벌금을 내라, 이렇게 공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에서 제일 큰 액수를 차지하는 것이 뭐라고 해도 부동산이죠. 아마 그 다음은 자동차가 될 겁니다. 부동산을 살펴보면 다음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판매 면적이 7월에 와서 대폭 급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입되고 있는 투자 자본의 추이를 보아도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 떨어져 가고 있고, 이제는 아예 마이너스 상태로 들어갔고 그것도 계속 하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기업들이 비틀거리고 또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부동산 기업에게 공급되는 자금의 규모도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가 중지된 그런 부동산 단지의 경우 사람들이 주택담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겠다는 이런 운동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속이 되면 아마 중국의 부동산 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부동산 지수를 보면 급강하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의 BBC는 현재 중국의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어떤 지표를 보아도 어떤 데이터를 보아도 어떤 정보를 보아도 저점에 와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100개 도시의 부동산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51%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절반도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중국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공사가 중지된 그런 사이트의 경우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그 건설 공사를 이어받아서 완공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건 너희들의 의무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지방정부 산하의 부동산 기업들을 통해서 다 하나하나 정상화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 부동산의 거래를 하지 않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게 너무나 자명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가격이 내려가야 그때서야 부동산 구매를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기업은 어떤가 볼까요? 7월달 기업의 채권 발행 규모는 2,877억 위안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57억 위안이 감소한 숫자죠. 여기 채권을 좀 나누어서 그 데이터를 살펴보았는데요. 무엇을 보아도 기업이 빌리고 있는 돈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가구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의 자금 수요가 줄어들었거나 또는 자금 수요는 있지만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게 됐거나 어렵게 됐거나 또는 심지어 기업의 도산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기업들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있고 지난 주말에도 수백 개의 부동산 기업들이 도산을 했다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개발을 해왔던 롱광그룹도 부도가 났습니다. 이렇게 민간과 기업 두 군데가 모두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보니 중국 정부는 경기 진작책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정부 발행 채권을 보면 거의 4천억 위안이죠.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78억 위안이 늘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소비 쿠폰을 발행하기도 하고 또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기업이나 가구의 실질적인 경기 진작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비 쿠폰 같은 것도 지금 농촌에 주로 집중을 해서 가전제품을 교환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존 전자업체들의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를 줄여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새로운 생산 그리고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내는 데까지는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 간접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관련 기업 그리고 관련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속시켜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이 다른 연관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또 숨어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을 도입을 해서 지방정부들의 부가가치세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광동성의 선전시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25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2%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수조도 49% 감소한 140억 위안이었다고 하고요. 세수는 51.3% 감소한 125억 위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예산을 합쳐보면 일반 공공예산 세입이 전년 대비해서 41.3%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수를 이렇게 줄여놓은 상태에서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세수 부분을 채우고 나야 또 증가된 인프라 투자에 더 돈을 쓸 수가 있게 될 테니까 사실은 보기보다는 훨씬 적은 효과밖에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상하이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도시 봉쇄를 함에 따라서 이제는 중국 31개 성 전부가 재정 적자 상태가 됐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다 보니 지방정부는 누적된 재무 적자에다가 줄어든 세수, 여기에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지방채 발행, 프로젝트 채권 발행 이런 환경적 요소가 겹치면서 중앙정부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까지 경제를 이끌어왔던
상대적으로 산업이 많이 발전된 곳, 화동 지역과 화남 지역, 여기는 재정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전통적으로 개발이 덜 됐던 지역, 중서부 지역, 서북 지역 이런 지방의 재정 수입 증가율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통적 산업 국가인 독일, 일본, 한국 이런 나라가 적자 상태에 돌입해 있고 그 다음 자원을 주로 내다 파는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무역 흑자를 크게 보이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도 그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정부의 채권 중에서 실제로 목적했던 경기 진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채권, 그것이 바로 아마 프로젝트 채권일 겁니다.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 목적으로 한정해서 발행하는 채권, 그것이 이제 프로젝트 채권인데요.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지방정부들의 이 프로젝트 채권 발행 규모는 3조 4,700억 위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지방정부에게 허락된 채권 발행 한도를 이미 95%까지 채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7월 달까지 이미 허용된 채권 한도를 거의 소진했기 때문에 하반기가 어렵게 됐죠.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채권 발행 한도를 금년으로 미리 땡겨 가져와서 써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하죠. 외신 보도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이렇게 매년 5천억 규모의 채권을 수십 년 동안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웠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6월 말 새로 인가된 채권 규모는 3천억 위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지방정부들의 채권, 누적 채무 규모가 엄청난데 이렇게 계속 정부 채무를 늘려가지고 과연 감당이 되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종합해보면 지금 현재 중국 경제는 소비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기업들도 투자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규모로 채권을 일으켜서 중국 정부가 경기 진작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소기에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가다가 무언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중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런 걱정이 듭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 사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만 20대 올해 가을에 있을 전국 공산당 대표자 회의 여기에서 차기 지도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따라서 지금은 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래저래 우리는 이 20대에서 이루어질 인사 이동, 수뇌부의 인사 관련해서 8월에 소위 베이다이허 회의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고 전과는 달리 많은 소식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 지도부의 인사 변화 폭은 기존의 중국 전문가들이 예상해왔던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차기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이 결정될 수 있겠죠. 그렇게 구체적인 정책이 결정되면 저희도 중국이 눈앞에 여러 문제들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